반갑습니다. 다운사랑 사회경제연구소 김세열 소장이고요. 오늘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리 배출 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른 기준이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 배출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라서 지자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똥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쌀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쌀이 똥이 되고 똥이 쌀이 되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연 생태계의 이런 물질 흐름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라는 단어는 쓰르기에서 나왔고요. 쓰르기는 쓸다의 명사형이에요. 쓸다, 쓰르기, 쓰레기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쓰레기는 청소에서 모은 더러운 것, 쓸모가 없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관리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위생관리와 자원관리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 현황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약 2억 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1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43%가 증가했는데요. 7년 동안 14% 증가했고요.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29%가 증가합니다. 이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 심각합니다. 1년에 약 10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10년 전 비교해서 약 2배로 증가합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 증가 속도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60%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26%가 소각, 12%가 매립이 되고 있는데 60%가 다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실질 재활용되는 양은 50%고요. 10%는 재활용으로 볼 수 없는 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 통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까지 재활용으로 봐요. 국제적으로 리사이클링 그러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 회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10%를 빼고 50%가 진짜 재활용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35%입니다. 재활용률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실질 재활용률을 따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재활용률도 높음과 동시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높습니다. 미국의 재활용률이 32%인데 우리가 50%니까 재활용률만 보면 우리가 쓰레기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우리나라가 미국이 7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좁은 국토에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잘하는 국가이지만 이 정도로는 한국 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6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돼요. 종량제 봉투가 매립장에 바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쓰레기 발생량을 아예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다 종량제 봉투를 전량 소각장에 보내거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모두가 바짝 긴장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결국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쓰레기 대란 사태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크게 5가지 종류인데 종량제, 대형 쓰레기, 제한법, 음식물 이렇게 다 아실 거고 제일 마지막에 새롭게 추가된 게 생활계 유해 폐기물입니다.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환경 폐기물, 자연방사성 폐기물인데요. 폐농약은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연방사성 폐기물은 라돈 침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라돈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자연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데요. 폐농약이나 자연방사성 폐기물은
도시 지역에서 크게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죠. 일상적으로 신경 써야 될 쓰레기는 폐의약품하고 수원압류, 폐기물 두 가지 종류가 될 텐데요. 두 가지는 어떻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을지는 뒷부분에서 제가 품목별 처리할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이 될 수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이 되는 것을 직접 매립이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이 되면 매립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매립장 수명이 짧아지죠. 매립장 수명이 짧아지니까 빨리 계속 새로운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국가에서는 매립장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매립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쓰레기 처리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땅 속에 묻혀서 썩게 되면은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메탄이라는 매립가스가 생성이 돼요.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메탄 1톤은 이산화탄소 21톤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온실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이 되지 않으면은 아예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죠. 쓰레기가 타게 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이 소각재를 매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을 중간 처분이라고 합니다. 왜?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해서 쓰레기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를 땅에 묻어야만 비로소 쓰레기 처리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각을 최종 처분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드니까 매립량이 확 줄어들죠. 다음에 썩을 수 있는 물질들이 타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소각재를 매립할 경우에 매립가스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은 매립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죠. 대기가스로. 그래서 매립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소각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게 매립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각이 좋냐 매립이 좋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소각과 매립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쁘냐.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할 때 차악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이 매립보다 덜 나쁜 놈이긴 하지만 나쁜 놈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립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설정해줘야 소각량도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별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 개념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꾸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분리배출이에요. 분리수거는 누가 해요?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배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분리배출, 지자체가 잘해야 될 것은 분리수거.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겁니다.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역할 분담에 관련된 용어니까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리수거를 잘하자, 분리수거를 하러 가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죠. 두 번째, 분리배출 표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리배출 표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분리배출하면은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건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 안에 재활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품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쓰레기로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으로 공짜로 배출하는 게 맞는 것이죠. 물건 사면서 재활용 비용 내고 쓰레기 처리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 내면은 우리가 이중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나는 재활용품으로 공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이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텐데 앱을 다운받지 않으면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서 사실상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앱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보시려면 쓰레기 백과사전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유형별로 보게 되면 아파트는 정해진 요일에 분리배출 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하죠. 그래서 요일별 거점 배출 방식인데요. 아파트에서 품목별로 배출해야 될 표준 품목 분류인데 이 정도는 품목 분류를 해줘야 제대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박스, 기타 페이지, 종이팩 세 가지 종류로는 세분을 해줘야 되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선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비닐류 같은 경우에도 투명 비닐과 그렇지 않은 비닐을 구별을 해줘야 비닐의 재활용률이 실질적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일에 문 앞에 배출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일별 문전 배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배출하게 할 거냐라는 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횟수도 다르고요. 일주일에 5번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니까 다른데 배출하는 장소는 집 앞에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활용품을 집 앞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죠. 어디? 재활용품을 들고 골목길로 들고 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골목길에는 즉 전봇대가 서 있죠. 그러니까 전봇대 수시 배출 방식이 활성화가 되어버리면 골목길이 쓰레기로 쌓이게 되고 골목길이 더러워지면서 분리배출이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질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배출된 것은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별을 합니다. 이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이 되어야만 비로소 재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다고 해서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이 되어야 비로소 재활용이 됩니다.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이 되지 않으면 제일 끝에서 쓰레기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선별하느냐? 컨베어 벨트 위에서 사람이 있어서 종이 골라내고 페트병 골라내고 PPP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별로 골라내고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을 합니다. 다음에 비닐류 골라내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철은 자석으로 잡아내고 자석이 붙지 않는 알루미늄 같은 것은 다시 사람 손으로 잡아내는 방식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품목별로 분리배출 기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비행 분석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습지 않는다. 이것은 분리배출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니까 숙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 더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위생의 기준, 안전의 기준, 효율의 기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 분석에서 비행에 해당되죠. 비우고 헹궈서 배출해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깨끗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모든 작업 공정은 작업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공정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손으로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세척도 안 한 플라스틱 일회 용기를 그냥 음식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하면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왔을 때 곰팡이가 피거나 부더기가 기어다니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으로 잡아서 선별을 해야 되니까 작업 공정 자체가 고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별 작업자의 위생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배출하는 것은 분리 배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배출해야 좋은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겠죠. 걸레를 집어넣고 행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배출해야 좋은 재생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유리병이 깨져버렸어요. 유리병이 깨지면 이것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자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분리배출했어요. 그럼 깨진 유리병이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더 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 유리병은 어떻게 선별한다고 그랬어요?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깨진 유리 조각을 색깔별로 선별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선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 조각은 분리 배출해봤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갈 뿐만 아니라 이 유리 조각들이 재활용품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손으로 집을 때 찔립니다. 선별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들은 재활용품으로 섞어서 배출하면 안 돼요. 송곳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칼날 조각이라든지. 최근에는 주사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사기를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버려요. 그럼 주사 바늘이 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집다가 찔릴 수 있는 날카로운 것들은 절대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효율의 문제인데요. 쓰레기가 들어가거나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위험물질이 들어가거나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선별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 외 추가적으로 줄로 되어 있는 것이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선별을 방해합니다. 이어폰 같은 거 아니면 녹건 같은 거, 줄넘기 같은 거 분리배출 하잖아요. 그러면 줄들이 재활용품을 칭칭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선별하기 어렵죠. 그것뿐만 아니라 줄들이 선별장에 기계에 끼어버려요. 그럼 기계 고장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선별 작업의 효율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분리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막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석. 이것도 분리배출해요. 이게 분리배출되면 선별장 컨베어 벨트 위가 철이잖아요. 자석이 쇳덩어리 붙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계에 끼면서 기계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에서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을 싸서 배출할 텐데 비닐봉투 채로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오면 봉투를 뜯어야 선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투를 많이 쓰게 되면 뜯어야 될 봉투가 많아지니까 선별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주택가 지역에서 자꾸 재활용품을 세분해서 배출하라고 그래요. 재활용품을 세분하게 되면 봉투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도 수거할 때는 다 차에 한꺼번에 실어요. 그리고 컨베어 벨트 위도 한꺼번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은 수거하기도 힘들고 선별할 때도 봉투를 일일이 뜯어야 되니까 선별 작업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은 그냥 투명한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주는 게 배출하기도 편하고 수거하기도 편하고 선별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세분해서 배출하라고 주민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가 지역은 봉투에 담아야 될 것들은 투명 페트병, 비닐류, 나머지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구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종이, 스티로폼, 기타 이렇게 해서 묶어서 배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될 것은 형광등, 건전지, 의류 그리고 기타, 손상성 물질. 특히 주택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곤란스러워하는 게 칼이거든. 칼. 식칼이나 과도 같은 과일 깎는 칼 이런 것들은 수거함으로 따로 모아야 돼요. 지금은 주택가 지역에서 칼은 어떻게 버리는 게 맞는 것이냐, 칼날을 죽여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넣기도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분리배출하면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칼 모으는 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광등 건전지는 주민센터에서 다 따로 모으잖아요. 옆에다가 이런 것들을 따로 모으는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 컨베어 벨트 위에서 재질별로 선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것들은 선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공눈물 쓰실 텐데 인공눈물 쓰거나 이 작은 것들을 재질별로 어떻게 하나하나 따로 집어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 배출해봤자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알약 포장재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재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만 재활용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큰 놈을 부피가 작게 만드는 것도 재활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비닐을 딱지 접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지 접어도 그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비닐만 따로 모으잖아요. 비닐만 따로 모으니까 비닐을 가져가서 비닐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 부피가 작은 비닐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가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어 벨트 위에서 비닐을 선별해야 되니까 작은 비닐들은 선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은 딱지를 접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루미늄 캔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납작하게 밟아버리게 되면은 알루미늄은 자석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선별해야 돼요. 철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자석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것도 다 달라붙어서 그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알루미늄 캔은 자석에 붙지 않아서 손으로 선별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부피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선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서 납작하게 압축을 하기보다는 옆면을 밟아서 살짝 밟아주는 정도의 압축을 해주는 것이 알루미늄 캔의 선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들, 일반적인 사항들 짚어봤고 이제 품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분리배출 기준인데요. 종이가 재활용이 되는 것은 종이의 이 펄프 섬유를 물에 풀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종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재활용이 되려면 종이의 이 섬유가 물에 풀어져야 되고요. 종이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종이 섬유가 풀어지지 않거나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이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종이가 물에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비닐 코팅이에요. 종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면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종이 섬유가 물에 풀리는 시간이 오래 길어져요. 그러니까 신문지나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종이에 비해서는 섬유가 풀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닐 코팅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면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팅되어 있지 않는 반대쪽 면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비닐과 종이를 분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종이컵의 경우에는 안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면 코팅이죠. 이 경우에는 폐지로 분리 배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시는 콜라를 담는 컵 같은 경우에는 콜라를 담을 때 안쪽에 얼음을 담잖아요. 얼음이 들어가니까 바깥에 이슬이 맺혀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비닐을 코팅해요. 그러니까 양면 코팅된 종이컵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 코팅된 종이컵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을 분리 배출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단면 코팅된 종이컵은 폐지로 분리 배출해도 되고 양면 코팅된 종이컵은 분리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종이 용기도 안쪽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로 배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담았던 이런 종이 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기 때문에 바깥에 또 역시 이슬이 맺혀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비닐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는 거예요. 컵라면도 마찬가지죠.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쪽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흙물 자국이나 이런 것들만 좀 제거를 세척만 해주시면 종이는 분리 배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감열지예요. 감열지는 이게 열을 받으면 열을 받은 부위만 까맣게 색깔이 변하면서 인쇄가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기에서 삐리삐리 하면서 종이가 뽑혀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들은 다 감열지라는 종이를 사용하는데요. 얘들은 종이 위에 화학 물질이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종이 재활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감열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택배 배송장, 신용카드 영수증, 번호표 이런 것들이 다 감열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택배 종이상자 배출을 할 때에 배송장은 반드시 떼셔서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 홈쇼핑 보면은 택배 배송장에 요 주소만 싹 지우는 제품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택배 배송장이니까 안 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버리세요 라고 홈쇼핑에서 파는데, 이런 제품 자체는 아예 분리 배출을 방해하는 나쁜 제품인 거죠. 주소를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이 박스에서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번호표 같은 것들도 다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프링글스, 감자칩통 있죠? 감자칩통 안에 보면은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약이 안 돼요.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혹시라도 폐지로 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루미늄 떼시면 돼요. 시간 나실 때 알루미늄 호일 떼내시면 폐지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신선식품 시키실 때 요렇게 종이박스에 알루미늄 호일 붙은 상태로 와요. 이 경우에도 알루미늄 호일 떼내셔야 돼요. 껌종이 있죠? 껌종이도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은박지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다 쓰레기예요. 그 다음에 종이 호일, 기름종이, 유산지 이런 것들 다 쓰레기입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샀던 종이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벽지, 종이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되겠고요. 요새 미네랄 페이퍼라는 종이도 나와요. 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돌가루로 만들어요. 돌가루에 접착제 섞어가지고 종이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펄프 섬유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놈은 쓰레기예요. 다음에 수첩 같은 경우, 다음에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이가 아닌 것들은 싹 제거한 다음에 순수 종이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종이팩,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니까 일반 페이지에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팩도 두 종류가 있죠. 우유팩하고 멸균팩. 그러니까 우유를 담는 팩은 일반 팩이라고 그러고요. 두유나 주스, 요새 생수 같은 거 담는 팩은 멸균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균팩은 어떤 종이 용기냐면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고요. 가운데 종이 호일이 들어가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이 왜 들어가 있냐? 알루미늄 호일이 들어가면 알루미늄이 산소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음료를 멸균한 다음에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해요. 공기가 안 통한다는 것은 세균이 침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온에 보관을 하더라도 음료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균팩은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종이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요. 우유팩은 양면에 비닐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상해버리죠. 요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유팩과 멸균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의 종이의 구조가 다르니까 이 두 놈이 섞이면 또 안 돼. 폐지하고 섞여도 안 돼. 그러니까 종이팩은 폐지하고 분리된 다음에 이것도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분리된 다음에 각각
제재사로 들어가야 재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분리배출할 때 우유팩과 멸균팩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면 그렇게 따로따로 배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종이팩만 배출하게 한 다음에 선별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폐지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파트에서 폐지에 열심히 종이팩 분리배출 하시면 이때 분리배출된 종이팩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우유팩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에 종이팩만 따로 모으는 이런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가져갔어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살림이나 두레 같은 생협 매장에서도 종이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점으로 가져가실 때는 펼쳐서 잘 씻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장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고 냄새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마대로 이렇게 모을 때는 그냥 세척만 잘하셔서 원형 그대로 던지는 게 마대 자루로 모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펼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버릴 것이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종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라벨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병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유리병이에요.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판매점으로 반환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공장으로 보내서 씻어서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붙어있는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네, 소주병은 얼마? 100원의 보증금이 붙어있죠. 맥주병에는 130원의 보증금이 붙어있는데 모든 맥주병에 보증금이 붙어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있는 맥주만 보증금이 붙어있습니다. 수입된 맥주병에는 보증금이 안 붙어있어요. 왜? 그 나라로 빈 병을 보내어서 재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된 맥주는 다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칭따오 맥주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 맥주만 보증금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주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100% 보증금이 안 붙어 있고요. 정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화수목에는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제사 때 사용하는 그 대병 있잖아요. 여기는 350원에 보증금이 붙어 있는데, 또 경주법주 정종은 보증금이 안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혜복분자는 보증금이 붙어 있는데 진로복분자는 또 보증금이 안 붙어 있습니다. 청아는 보증금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제품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는 라벨을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병 가져가실 때는 마개를 닫을 수 있으면 마개를 닫는 게 좋아요. 왜?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개를 닫아서 병을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개를 닫을 수 있으면 닫는 게 좋은데, 뭐 목숨 걸고 반드시 닫을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 안 닫아도 돼요. 마개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매점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벨은 물에 씻는 과정에 다 떨어지니까 라벨 굳이 안 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을 담았던 소주병, 이건 재사용 안 돼요. 참기름을 담았던 소주병은 그냥 분리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사용되지 않는 병, 보증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병은 분리배출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백색, 녹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가서 파쇄를 해요.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조각조각 냅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낸 놈들을 유리병 만드는 공장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유리병 분리배출할 때 마개하고 라벨을 뗄 거냐 아니면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배출할 거냐. 지금 분리배출 지침을 보게 되면 마개 떼시고 라벨 떼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하고 라벨의 분리가 쉬우면 소비자가 안 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리병의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 라벨의 분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라벨 안 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종이에 붙어있는 이 라벨들 안 떨어지잖아요.
접착제로 다 붙어 있어요. 물에 불리는 방법 안 쓰면 손으로 그냥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다 대부분 안 떼고 버리세요 또. 그런데 또 안 떼고 버리니까 괜히 뭐 마음 한켠에서는 찝찝하잖아요. 누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이래도 되나? 근데 안 떼도 괜찮습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긴다 그랬잖아요. 망치로 두들겨서 유리병 깨면 그 과정에서 라벨이 떨어져 나와요. 라벨은 가볍고 유리는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풍기 털면 라벨은 쑥 다 날아가고 유리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마개는 망치로 두들긴 다음에 채로 치면 되잖아요. 채로 치면 유리종합 밑으로 쑥 다 떨어질 거고 마개만 위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마개 같은 경우에는 닫아서 배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루미늄 마개 그냥 분리 배출하면 알루미늄은 자석이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큰 벽 벨트에서 선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닫아서 배출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에서 마개를 한꺼번에 모으는 게 재활용하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의 경우에는 저는 마개는 차라리 닫아서 배출하셔라 라고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주병이나 와인병이나 화장품병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지금 유리병은 백색, 녹색, 갈색 세 가지 색깔로만 재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색깔의 유리병은 결국 유리병으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럼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치로 두들겨서 조각조각 낸 다음에 이놈을 더 갈아서 아예 모래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모래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유리는 모래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를 가르면 모래가 돼요. 아니면은 대리석 같은 건설 자재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리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 비용이 몇 배나 많이 들어가요? 이 말은 뭐예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유리병을 쓰고 싶으면 돈을 더 내. 재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유리가 재활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유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열 유리. 내열.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이 말은 유리병보다 녹는 온도가 높다는 소리죠.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유리병하고 같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열 유리는 재활용이 현재 되지 않는 유리입니다. 어떤 유리가 내열 유리냐? 불과 직접 접촉하는 유리. 뭐예요? 유리로 된 냄비, 유리로 된 주전자. 내열 유리죠. 그러니까 이놈은 쓰레기입니다. 분리 배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유리. 크리스탈 발. 이놈은 예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유리에 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유리예요. 사용할 때는 납이 새어져 나오지는 않는데 재활용할 때는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이 유출되면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는 쓰레기. 거울도 뒷면에 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쓰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문제죠. 유리 보관용기 많이 쓰시죠? 근데 회사마다 달라요. 락땡땡 회사 제품은 내열 유리예요. 글땡땡은 강화 유리예요. 강화 유리까지는 괜찮거든요. 유리병하고 같은 재질이에요. 근데 내열 유리는 유리병하고 다른 재질이죠. 근데 재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냄비 뚜껑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뭐예요? 소비자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화유리인지 내열유리인지. 아리까리한 상황이죠. 이렇게 아리까리한 상황이면 쓰레기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유리 마치고요. 이제 플라스틱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팥에 세척을 한 다음에 녹여서 국수가루처럼 쭉쭉 뽑아낸 다음 식혀서 다시 조각조각해서 재생 원료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잘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의 기본은 재질별 선별이다.
그리고 색깔별 선별도 중요합니다. 같은 재질의 투명하거나 흰색이 제일 좋아요. 왜? 색깔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제일 고급입니다. 두 번째가 같은 재질의 거외 색깔입니다. 그 색깔로 쓸 수 있죠. 세 번째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으면 여러 색깔이 섞인 상태에서 녹이니까 뭐가 돼요? 검은색이 나오죠. 이게 3번가. 아예 재질별 선별도 안 하면 여러 재질에 여러 색깔이 섞이면은 잘 녹지 않은 검은색 재생 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재질과 색깔 선별에 따라서 이 4개 등급의 재생 원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 지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페트병은 90%가 투명한 병이에요. 투명한 병이니까 몇 등급? 1등급. 투명한 페트병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건 뭔가요? 색깔이 들어가는 거, 페트가 아닌 재질이 섞이는 거. 그게 페트병에서 그게 해당되는 게 마개하고 라벨이죠.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 재활용에서 마개 라벨을 어떻게 뗄 거냐가 중요한데요. 소비자가 뗄 거냐, 재활용 공정에서 뗄 거냐. 일단 라벨은 소비자가 제거해서 비닐로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립니다. 마개는 HDPE라고 하는 재질이에요.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그런데 마개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냥 분리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죠. 마개는 분리배출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마개를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페트병에 마개가 닫혀있는 상태로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파쇄가 되겠죠. 그럼 마개도 조각이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겁니다. 이놈을 물에 씻어요. 물에 씻으면 마개는 폴리에틸렌 PE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PE 재질은 가벼운 플라스틱이라서 물에 떠요. 페트 조각은 무거운 플라스틱이라서 물에 깔아앉아요.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개 조각이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놈을 퍼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페트 조각은 물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깔아앉아 있는 걸 밑으로 끌고 내면 되죠. 그러니까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와 페트병은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개는 닫아서 배출해도 문제가 없다.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마개가 재활용이 되니까 마개고리 있죠. 마개고리. 페트병에 마개를 열면 밑에 고리가 남잖아요. 이 고리는 어떻게 해요? 칼로 떼내요? 안 떼내도 되는 것이죠. 마개가 재활용되니까 마개고리도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개고리도 그냥 같이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라고 했으니까 마개고리는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닫으면 이렇게 공기가 빵빵하게 차기 때문에 압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라벨 떼고 마개 떼고 발로 밟고 마개 닫고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는 게 표준입니다. 라벨을 왜 떼야 되냐? 이 라벨은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쓰는데요. 요놈은 물에 깔아놔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병과 라벨 조각이 같이 깔아져버려요. 라벨은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벨 색깔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의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고 라벨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죠. 따로 분리배출해야 될 투명 페트병은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만 해당이 됩니다. 기름병, 샴푸, 세제, 화장품병, 올리고당, 담았던 병, 꿀 담았던 병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자동차 오일시액터 이런 거 담았던 병들은 다 어디로?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십니다. 투명하다고 해서 투명 페트병으로 가면 안 돼요. 투명 페트병으로 가야 될 것은 생수 음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장, 식초까지 가져요. 저는 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수 음료, 간장, 식초 요거까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석병 보면 여기 하얗죠? 주둥이가 색깔이 들어갔네.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도 돼요. 이거 우리 눈에만 하얀색으로 보여요. 녹이면 다시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들어가서 하얀 색깔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뺄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막걸리 페트병 있죠? 막걸리 페트병 중에서 하얀 페트병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계란판이나 과일 담았던 거, 이런 분리배출 표시본 거 페트로 되어 있어요. 투명한 페트네? 페트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얘들도 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은 병 페트라고 하고요. 얘들은 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판 페트라고 해요. 판 페트는 페트긴 한데 첨가제가 달라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라, 분리배출하라고 되어 있고, 라벨은 당연히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컵은 페트 재질인 경우가 많긴 한데 페트 외의 재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일단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리배출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여름 때 많이 쓰는 편의점에 얼음 담았던 컵이죠. 얼음컵. 얼음컵도 페트인데 재활용이 안 되는 페트예요. 이 경우에도 쓰레기 배출을 해야 된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캔시머 용기예요. 몸체는 페트이고 위에 알루미늄 막이가 달려있어요. 근데 알루미늄하고 페트는 재활용에 있어서는 상극이에요. 왜 그럴까? 알루미늄도 가라앉잖아요. 자석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페트 조각과 알루미늄 조각이 같이 가라앉아 버리면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캔시머 용기 같은 거 분리배출할 때는 발로 확 밟아서 이 알루미늄 떼내셔야 돼요. 같이 배출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써요. 우리나라 특허예요. 사실 이런 방법은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용기들이 자꾸 나와서 결국 재활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스티로폼인데요. 스티로폼은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플라스틱입니다. PS 재질의 플라스틱을 그렇게 공기를 집어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한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효과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완충제나 단열제로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플라스틱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스티로폼이 있어요. 다 같은 스티로폼이에요. 얘들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알갱이가 굵은 거고요. 얘들은 공기가 적게 들어가서 알갱이가 작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재질은 똑같은 PS 재질이에요. 요거 과일 밑에 까는 거 있잖아요. 요거 스티로폼 아니라고 자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잡을 때도 있는데 실상은 스티로폼이에요. 재활용이 잘 되는 스티로폼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스티로폼은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가벼운 거잖아요. 부피가 크고 가볍다는 것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녹여가지고 굵은 가래떡 모양을 뽑아내야 돼요. 부피를 확 줄여야 돼요. 선별장에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인고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진 액자 같은 것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스티로폼 상자 배출하실 때 테이프 떼시고 배송장자 떼셔야 됩니다. 이게 기계로 못 떼요. 우리가 이렇게 배출하면은 재활용할 때 선별자, 작업자가 칼 들고 일일이 다 떼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색깔 있는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 스티로폼은 흰색 위주니까 몇 등급? 1등급이죠. 색깔이 들어가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양도 적은 것들이 색깔 있는 것들이 조금씩 섞이면서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니까 재활용 업체들이 신경질을 나서 색깔 있는 거 아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반입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쓰레기입니다. 흰색 스티로폼에 섞어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놈은 일부러 집어넣은 거고, 얘는 흰색인데 국물 자국이 남아서 결국 색깔이 입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국물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춧가루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 성분이에요. 물 세척을 하지 말고 햇볕에 한 2, 3일 정도 내놓으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탈색이 되니까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과일을 싼 것들, 과일 받침판 이런 얘들은 PE 재질이에요. PE. 스티로폼은 PS라고 했잖아요.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스펀지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완충제로 쓰이는 것들도 보면 이런 애들은 다 스티로폼이 아니다.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트류, 스펀지류 당연히
스티로폼이 아니니까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고요. 건축용 다닐 때도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PPP, PS 이놈인데요. 이놈들은 녹여서 이렇게 재활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안 해요. 검은색 3등급 재생원료를 만듭니다. 자, 요구르트 용기는 PS 재질이에요. PS 재질은 물에 깔아앉아요. 알루미늄도 물에 깔아앉죠. 그러니까 요구르트 배출하실 때 알루미늄 마개는 잘 제거를 하셔야 된다. 요새 과자도 이런 거 나와요. PS 용기에 알루미늄 씌운 이런 과자 용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알루미늄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신경질 나는 게 알루미늄이 잘 안 떨어져요. 재질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과대 포장이죠. 과자 달랑 2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제품은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요구르트 용기 중에서 라벨 떼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안 떼도 돼요. 왜냐하면 요구르트는 PS라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라벨도 PS 재질이에요. 같은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녹여도 된다는 소리죠. 색깔? PS는 색깔별 선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벨 색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트병에 페트 재질의 라벨이 붙어 있어도 이 라벨은 떼야 돼요. 왜? 색깔 때문에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은 투명한 페트병 재활용하니까 재질이 같아도 라벨의 색깔이 문제가 되는데요. 요구르트병은 PS 재질인데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라벨의 색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질만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재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배달 용기는 PP 재질을 쓰는데요. 음식을 담았는데 이렇게 국물 자국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씻었는데 이렇게 국물 자국이 남아요. 어떻게?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왜? PP라고 그랬잖아요. PP는 색깔별 선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색깔은 재활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테두리에 비닐 있죠. 뗄 만큼 떼시고 조금 남아도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비닐은 PE 재질이고요. 배달 용기는 PP 재질인데 PE하고 PP는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이고 그래서 조금 섞여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떼도 조금 남아 있어도 지금 같은 수준의 재활용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안 떨어지면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재활용의 대역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결벽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재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거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3등급 정도의 재생원료를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적당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배달 용기에 소스 담았던 거 부피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배출하면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큰 통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묻어가기 전략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 먹는 하마 있으면 안에 이제 물이 채이죠. 네.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변기로 버리시면 돼요. 안에 들어간 게 뭐냐? 염화칼슘을 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수분을 흡수해서 녹은 물이니까 이 염화칼슘은 뭐냐? 눈 올 때 뿌리는 제설제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변기로 버리시면 되고 물은 변기로 버리시고 플라스틱은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알뜰하게 가실 거면은 이웃들하고 같이 염화칼슘 한 포대 사가지고 여기 다시 집어넣으면 그냥 물 먹는 하마 돼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색깔의 여러 재질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녹더라도 잘 안 녹아요. 4등급 재생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더라도 재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의 20% 정도가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가래떡 모양으로 압축 성형을 한 다음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비닐의 대부분은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의 분리배출 기준은 잘 타냐 안 타냐예요. 페트병이나 다른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PVC예요. PVC에 들어가 있는 염소 성분이 문제가 되는데 염소는 타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태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게 PVC 비닐이냐? 랩들. 업소에 있어서는 랩 있죠. 이거 PVC 랩이에요. 그러니까 랩은 비닐로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금에 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문제가 되니까 라면 스프라든지 김치 담았던 거, 고추장 담았던 거 이런 거는 소금기를 잘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기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묻어 있어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기름 잘 탈 거 아니에요? 기름기보다는 소금기가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라벨 같은 거 크게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파망 쓰레기가 아니고 비닐이에요. 비닐로 분리배출 하시면 되고요. 파우치 포장에 여기 플라스틱 마개 있죠. 이 플라스틱 마개를 가위로 잘라서 얘들은 따로 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플라스틱 마개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닐과 다른 놈이네 분리해야지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타냐 안 타냐니까 잘 타는 놈이네 그러니까 그냥 분리배출 하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분리배출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다 그냥 비닐로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태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 아드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분리배출 하세요. 분리배출 표시가 산입 표시입니다.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소소한 이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 있죠. 대부분 P 아니면 PP 재질입니다. 이런 것들 다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되고, 부피가 아주 큰 것, 쓰레기통이 아주 큰 놈들은 어떻게 대형 폐기물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옷걸이, 장난감 이런 거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자꾸 소비자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일본에서 온 거예요. 유럽 방식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조치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그 재활용 공정에서 기술로 해결해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못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기술 개발을 덜 한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해 가는 게 맞습니다. 시민들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단 트라이탄 소재 있죠. 요새 많이 쓰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재활용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트라이탄 소재는 쓰레기입니다. 다음 애들 풀공은 재활용이 되고요. 나머지 공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멜라민 식기는 안 녹아요. 안 녹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멜라민 식기. 다음에 테이프, CD 다 현재는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일회용 라이터는 잔류 가스 때문에 화재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드시 종량제 목적으로 배출하셔야 돼요. 다음에 휴대폰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요것도 플라스틱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리튬 배터리라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잘못하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 일어나요. 그러면 요놈 어떻게 해야 되냐? 건전지 버리실 때 건전지 수갑으로 같이 버리시면 돼요. 인형류는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무류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무장갑 비닐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실리콘, 부직포 이런 것도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고요. 아이스팩은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말랑말랑한 거, 요 안에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변기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재사용을 하거나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되고요. 친환경 아이스팩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물이기 때문에 변기에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슬리퍼, 비닐, 옥수 재활용 안 됩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케이스는 그대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부탁가스는 구멍을 뚫어서 잔류가스 제거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구멍 뚫는 이런 거 없으면 못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으로 그냥 노즐 눌러가지고 빼낼 수 있으면 쭉 빼낸 다음에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 커피 음료 같은 경우에 비닐 라벨 붙어 있죠. 이 경우에 비닐 라벨 떼셔야 됩니다. 다음에 고리라든지 이런 건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통조림 통 같은 경우에 뚜껑이 통째로 뜯겨져 나오죠. 이놈이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나중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부피가 작아서 선별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 안에 다시 넣어서 입구를 좁혀가지고 뚜껑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뭉쳐서 알루미늄 볼을 만든 다음에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은 1599-0903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나눔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전선율 되어 있고 이어폰부터 시작해서 전선율 되어 있는 것들. 이놈은 현재로서는 쓰레기로 버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놈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선율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온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가 생활비 유해폐기물이라고 그랬는데 수온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제품 쓰레기가 뭐냐?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안에는 수온이 가스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광등을 깨뜨리면 수온가스가 확 새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은 절대 깨뜨리면 안 되고 원형 그대로 형광등 수거함으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형광등이 깨지면 수온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형광등 분리 배출의 목적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입니다. 백열등, LED 등 쓰레기가 되고요. 건전지는 따로 모아서 건전지 분리수거함 밑에 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폐의약품 절대 변기로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물약 같은 거. 하수 처리장에서 약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으로 그대로 방류되면서 생태계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약국으로 가져가거나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보건소 같은 곳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약국이나 이런 약국에도 안 받아주고 주민센터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나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나서 분리 배출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요. 종량제 봉투가 소각이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약국에서 따로 모아도 소각장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자체가 소각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라인으로 이게 폐의약품 수거하는 장소들 다 안내를 하고 있긴 한데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변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물티슈 또 변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수 처리장에서 물티슈 건져내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티슈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변기로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양이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고양이 모래를 또 변기로 버려요. 고양이 모래라고 하는 게 고양이가 그 위에 똥을 좀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변기로 다 버려버려요. 특히 요새 두부로 만든 두부 고양이 모래가 있어요. 두부로 만들었으니까 변기로 버려도 됩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수관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기를 쓰레기를 버리는 통로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책들도 좋은 책들이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20분 안에 가겠습니다.